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의 유흥업소 아가씨를 만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옛 군대 사람들과의 함께했던 일이다. 오랜만에 군대 선임과 후임들이 그저 연락만 하다가 만나게 될 계기가 있었다. 군대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 항상 함께하는 것은 술과 2년 2개월의 군 생활이라는 안주거리였다. 술자리는 유쾌했지만 나이가 들어 그 시절을 추억하며 인생 무상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남정네들의 이야기는 그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남자란 게 원래 밥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여자 생각을 한다고 했던가. 간만에 모임에서 서로 못다 한 얘기들은 접어두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흥을 돋워줄 여인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곳을 가게 되었다. 시커먼 남정네 셋이 한 잔 기울이며 우리를 위해 단장하고 들어올 채비를 하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기도 촌구석에서 모임이라 요즘 강남에서 한다는 매직미러, 초이스 같은 건 없었다. 싼 맛에 그저 재미있게 놀려고 했기에 그냥 업주가 넣어주는 대로 아가씨들의 외모는 따지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한둘은 좀 예쁘길 바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촌구석에 여자를 찾는 사람이 많은지 오매불만 그녀들을 기다린 지 1시간이 다 되어서야 아가씨들 아니 이모 두 분이 먼저 들어오셔서 오빠들 오래 기다렸지? 라는 말도 안 되는 멘트를 날려주셨다. 한 명이 부족한 채 이모 두 분이 들어와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마담 언니가 한마디 해주셨다. 한 명은 다른 가게에서 빌렸다고 지금 오는 중이란다. 선임인 형은 우리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우리는 이모들의 나쁜 손길을 피하면서 따분하게 술이나 마시고 있었다. 15분쯤 지나니 방문이 열리며 한 명 딱 들어오는데 그 여자는 여우상에다가 이런 시골에서 일할 여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예쁜 언니가 들어왔다. 선임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동생들은 그 여자 쪽으로 힐끔힐끔 눈길을 주고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서 잠시 내 얘기를 좀 하자면 난 어려서부터 귀신을 자주 봐왔고 귀신에도 씌어봤으며 이런저런 영들과의 조우도 많이 했던 터라 미신적인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관상쟁이는 아니나 사람의 상도 그냥저냥 조금 볼 줄 알고 사람들한테 상에 대해 얘기를 간간히 하는 편이다. 아무튼 새로 들어온 언니는 첫인상부터 남자를 확 끌어당기는데 뭐랄까 기분 나쁘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묘하게 드는 언니였다. 술 한 잔씩 하면서 언니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이 느낌이 뭔지 이상하다는 생각에 흘리는 말로 언니에게 몇 마디 던졌다. 도화살이란 게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도화가 나타나는 걸 도화눈이라 한다. 눈이 충혈된 게 항상 충혈되어 있고 딱 봐도 도화눈인 것 같아서 언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냥 처음엔 그 언니와 좀 놀아보고 싶어 그런 멘트를 날린 것 같다. 그런데 그냥 보이는 대로 풍기는 느낌대로 행동 습관을 보고 말하는 것이 미친 듯이 딱 맞아떨어지고 그렇게 조금 대화를 나누고 나니 그 언니는 어느새 내 옆에 와서 앉는 일이 일어났다. 그 당시엔 나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의 상황과 이유를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 튀어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술 취해서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정확했고 난 그 사람에게 용한 점쟁이가 되었다.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건강 상태 등등 다 맞췄다.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내 옆에 딱 붙어 앉게 된 계기가 언니 미혼모지. 남자는 그거 모르지. 이 한마디에 그날 룸에선 내가 승자가 되었다. 마냥 점쟁이 노릇하는 게 시간이 아까워 대충 이제 얘기 더 듣고 싶으면 돈 내야 한다라고 농담조로 말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춤도 추고 술도 마시다 보니 시간이 다 됐다. 이 차는 솔직히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 거기서 언니와 이모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나올 채비를 했다. 술 마시면 항상 뭔가를 잘 잃어버리는 남자라 이젠 버릇이 된 게 한번 주위를 쭉 둘러보고 주머니 확인을 하고 어디든 나서는 버릇이 있다. 그렇게 떨군 물건 없나 확인하고 나오는데 출구 반대편 구석에서 아까 그 예쁜 언니가 잠시만 일하면서 나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 난 그저 겸연쩍게 웃으면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연락이 될 것이다 라는 사극에서나 볼 법한 대사를 멋지게 날리면서 그 언니 손에는 내 명함을 쥐어 주었다. 그 언니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그런 행동을 보니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게 어찌나 예쁘던지. 물론 명함 또한 벚꽃 도령 이런 명함이 아닌 그냥 회사 명함이라 좀 당황한 기색이 비쳤다. 나 또한 그냥 손님 관리 차원에서 연락처를 받았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2년 전 그렇게 언니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나서 가게를 빠져나왔다.
이상하게도 얼큰하게 취해서 잘 놀고 나왔지만 가게를 나가고 난 다음부터 숙소로 잡은 방까지 가는 동안의 기억이 없다. 술이 많이 약하거나 급작스레 올라올 만한 알코올을 흡입한 게 아닌데도 기억이 없음이 신기할 뿐이었고, 어제 본 그 여자는 꿈에서 본 것처럼 이미지가 더 미화되어 기억에 남았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물론 거의 점심쯤이지만 깨질 듯한 머릿속에 남은 그녀의 이미지가 참 눈에 선했다. 그렇게 군대 사람들과의 오랜만의 조우는 무난하게 끝났고 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추운 겨울이 오고 난 동면을 준비하며 옆구리 시린 겨울을 대비하고 있었다. 1년 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사에서 발주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설계 용역을 암묵적으로 부탁하는 광란의 파티를 할 날이 다가왔다. 물론 전편에서도 놀러간 적이 있지만 솔직히 그런 업소를 내 돈을 내고 갈 만큼 여자에 대한 갈망이 없던 터라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회사에서 흔쾌히 거절을 해주시더라. 약속된 날짜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은 아니지만 연말이라 술에 찌들어 있던 나에게는 웃는 얼굴로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다. 분당에서 발주처 사람들과 고급 횟집에서 술을 걸치고 내년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 우리는 하드한 서비스를 하는 업소를 찾아갔다. 얼마나 접대를 받았던지 발주처 사람들은 이미 다 꿰고 있어서 고르고 쇼부 보고 할 것도 없이 바로 논스톱으로 룸까지 입성하게 되었다. 이쁘장하게 생긴 마담 언니가 들어와서 업소의 초이스 방식과 손님들의 취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신 후 나갔다. 얼마 안 있어 10명의 여인네들이 입은 것도 벗은 것도 아닌 그런 오묘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10명 중에 마음에 드는 아이들 고르는 사람도 있었고 다음 타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나 같은 경우엔 맨 마지막 줄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다 보고 나서 다시 마음에 들었던 아가씨가 낀 팀 재입장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다. 두 번째 10명이 입장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아가씨가 아니 딱 군대 사람들과 놀았을 때 있었던 언니가 있었다. 지난번 모임에선 복장 자체도 철통 같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다. 생각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찍어서 초이스 당한 아가씨들 옆에 세워놓고 아래 위로 찬찬히 훑어보았다. 분명 몇 개월 전에 그 언니는 확실하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입고 벗고에 따라 저렇게 풍기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여름철 한국에 내노라는 해수욕장에 가면 참 많은 비키니의 아가씨들이 있는데 어떤 비키니를 입던지 간에 남자는 가려져 있는 10의 것들에 더욱 열광을 한다는 것을 여자들은 잘 모른다. 모든 사람들의 초이스가 끝났다. 그중 제일 나이가 많은 듯한 언니가 노래방 기계에 선곡을 한다. 이윽고 인사 시간이 됐다. 걸치고 있는 것도 얼마 없던 언니들은 자기를 초이스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벗어서 던지며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언니들은 태초의 자태를 뽐내며 화려한 인사를 했다. 더 이상의 룸 안에서의 스토리는 생략한다. 잘 놀고 마지막에 언니들이 마지막 세리머니를 준비를 한다.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이다. 마지막 세리머니. 그래서 이것도 생략하겠다. 세리머니를 마친 후 우리는 각자의 언니들과 함께 건물 엘리베이터로 각자의 방으로 자리를 했다. 워낙 즐기고 놀 때 시끄러워 그간의 소식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볼 겨를도 없었다. 물론 나를 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방으로 자리를 잡고 룸에서 못 나눈 남녀간의 대화를 더하기 전에 난 그 언니에게 물었다. 나 몰라? 그러자 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날 좀 훑어본다. 뭔가 알 듯한 그런데 그간 지나간 남자들도 있고 해서 긴가민가 생각하는 눈치이다. 나는 1년 전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을 되뇌어 주었다. 그러니 그 언니가 탄식을 날리며 본물 터진 듯 나에게 자기 얘기를 했다.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물었을 때 그 당시 자기도 술을 정말 많이 먹고 다른 업소로 출장을 가서 거기서도 몇 탕을 더 했단다. 그리고 나중에 명함을 찾으니 명함이 어디에 잘 모셔져 있을 리도 없었고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했다란 말을 했다. 난 2차전이고 뭐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둘이 얘기를 한다고 정작 중요한 일은 생략하고 말아버렸다. 시간이 참 짧았다.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인터폰으로 언니에게 시간을 알려왔다. 그러자 언니가 아쉽다는 눈치로 자기를 좀 데리고 나가면 안 되냐라고 요청을 했으나 접대하러 와서 나 혼자 쏙 빠지면 티가 날 것 같아서 안 된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언니에게 명함을 주면서 말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 다음에 한가할 때 연락하고 이번엔 돈 안 내고 나머지 상을 봐줄게라고 말했더니 혹시나 지난번처럼 명함 잃어버리면 연락할 길이 없을 것 같다라면서
자기 핸드폰 아래에 있는데 폰으로 전화 한 통화해 놓으라며 내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찍어줘서 바로 전화를 걸었다. 다른 남자들한테도 영업적으로 전번 주는 거 다 안다라고 일침을 날리며 마음속으로는 연락이 오길 기대하며 밖으로는 쿨내를 풍기며 방을 나섰다. 가게에서 나와 잠시 맥주를 마시며 광란의 연애를 마무리했다. 모두들 다 만족한 듯 입꼬리가 헤어질 때까지 내려오질 않았다. 사람들의 표정을 잠시 살핀 후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생각은 바로 언니의 딸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였다. 남자는 만나고 헤어졌을 경우도 있겠지만 자식이란 건 그게 아니기에. 그리고 그 시간에 거기서 일을 한다면 그럼 딸은 누가 보나? 부모가 옆에 있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맥주를 마시는 내내 나를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 연민을 느낀 건가?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해야 하지? 속으로 몇 번이고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지 되물었고 생각의 결론에 도달하기 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흩어졌다. 집에 도착해서 대충 씻고 자리에 누웠다. 술을 많이 마셨지만 오늘은 왠지 피곤하지도 잠이 오지도 않았고 몇 시간 후면 또 일터로 나가야 하기에 그냥 노래를 틀어놓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희뿌옇게 해가 떠오를 때쯤 전화번호가 머리를 스쳤다. 바로 바지 주머니를 뒤적여 전화기를 열었다. 새벽에 전화했던 전화번호, 이름을 입력해놓지 않아서 혹시나 시간이 무작정 흐르면 까맣게 잊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장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생각해보니 아직 이름을 모르는 것이다. 이름이라도 물어볼걸. 물론 가명을 쓸 확률이 높았고 구차하게 먼저 연락하기도 꺼려져서 그냥 누나라고 무심결에 전화번호를 저장했다. 그리고선 잠시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눈을 감는 순간 띠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라고 울렸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연락이 올 사람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며 전화기를 열어 메시지함에 들어간 순간 솔직히 속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바로 누나에게 메시지가 온 것이다. 오빠 잘 들어갔어? 나는 이제 가게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요즘은 연말이라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 언제 시간 나면 한잔해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확 몰려와 난 잠을 잘 수 없었다. 어떻게 답장을 보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참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 보낸 답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생각을 한 것과는 달리 안 바쁠 때 연락 줘 나도 연말 지나면 한가해. 그렇게 보내고서 답장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의 답장이 없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오후 누나에게서 메시지가 다시 왔다. 오늘 나 쉬는데 볼래요? 라고 메시지를 받자마자 바로 답장을 쓰는데 빠른 답장은 왠지 내가 너무 누나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티가 날 것 같아서 일단 커피 한 잔과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밀당이라 생각하는 나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답장 보내는 시간이나 답장의 내용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 누나에게 답장을 보내고 그때부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1초가 지겹고 짜증나고 외근이라도 나가서 바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1초를 1년처럼 보냈다. 누나와의 약속 장소로 나는 퇴근땡 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갔다. 성격상 약속이 잡히면 30분 정도 항상 일찍 도착해 있는 것이 버릇인 나였지만 그날은 평소 약속 시간보다 30분도 아닌 50분이나 일찍 장소에 도착해 있었다.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처지임에도 이래저래 거울에 날 비춰 복장도 체크하고 머리도 체크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라는 생각을 하며 멋쩍게 웃으며 약속 시간까지 지루하지만 두근거리는 시간을 보냈다. 카페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거림에도 신기하게 이 시간쯤엔 들어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왔다. 여자 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맞구나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문을 열고 내가 앉아있는 곳을 찾는 누나를 발견했다. 살짝 쑥스러운 듯 손을 들었더니 알아보고 시익 웃으며 손 흔들며 콩콩 뛰어오는 모습을 보자니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찰나지간에 넋이 나가 약간 입을 벌렸다. 침은 안 흘렸으니 다행이다.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맞은편에 앉지 않고 옆자리에 앉더니 많이 기다렸어? 라는 질문에 그저 넋이 나가 아니라고 어색하게 대답하고 웃었다. 점원이 메뉴를 들고 뭘로 하시겠냐 라는 질문에 누나는 내 팔을 붙들고는 배고픈데 고기에 소주 한잔하러 가자고 날 이끌어 우리는 밖으로 나와 만난 장소 근처에 고깃집에 갔다.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얼마나 마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마시고 먹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졌는지 손도 잡고 볼도 쓰담쓰담 하면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것처럼 꽁냥꽁냥하고 있었다. 잠시 술 때문에 정신을 살짝 놓았는지 필름이 끊겼다가 다시 붙었는데 눈을 떠보니 또 다른 주막 같은 술집에 들어와 있었다. 나는 놀라서 실수한 거 없냐고 물었는데 누나도 약간 술이 취했는지 별일 없다 재미있게 잘 마셨는데 기억 안 나냐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술을 약간 더 마셨다. 마시다가 더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필름이 끊겨 제대로 일을 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업소에 나가긴 하지만 사석에서 만나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싶지는 않아. 누나에게 난 더 이상 술 못 마실 것 같으니 이만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누나는 나에게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 어디에 산다라고 말을 했더니 오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라는 질문에 황급히 시계를 쳐다보니 맙소사 새벽 3시였다.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나라는 생각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얼마나 필름이 끊겼는지 얼마나 마셨기에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지 마법 같게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이 흐른 만큼 친해지긴 했으나 그날 바로 돈 내고 자는 곳으로 같이 입성할 수 없을 것 같았고 허락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고 밥은 아무 데서나 먹더라도 잠은 집에서 자야지라는 조금은 가정적인 남자의 말투로 말했다. 가고 싶진 않지만 너무너무 아쉽지만 간다는 인상으로 말했다. 그런데 누나 입에서 좀 있으면 어차피 차 다니는데 차 다닐 때까지 우리 집 가자라는 소리가 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술 마신 근처에 누나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남자의 다음 행보에 대한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지난번 맥주 마셨을 때 걱정이었던 아이 문제가 생각났다. 어라? 누나의 얼굴을 똑바로 봤는데 이상함이 아니 뭔가가 틀렸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게 그때였다. 분명 경기도에서 처음 봤을 당시엔 아이 그것도 딸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딸이 있었는데 얼굴에서 그런 게 표출되는 눈 아랫부분이 틀리다.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인지 내가 처음에 잘못 본 것인지 택시 안에서 또 한 번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1년의 시간 동안 얼굴에 손을 댄 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생각하다 보니 택시가 멈췄다.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그리고 집 문 앞에서 번호키를 눌러 문을 열고 센서 등이 켜졌다. 들어가자마자 난 현관 바닥에 신발을 살폈다. 없다. 아이 신발이 없다. 현관 바로 옆이 침실, 침실 옆이 화장실, 화장실 지나면 우측으로는 주방 좌측으로는 거실 그리고 베란다. 원룸 형식의 아파트였다. 아이방이 없고 아이의 흔적이 없다. 뭔가 내가 처음에 잘못 봤거나 내가 본 게 맞다면 뭔가 일이 있다. 누나는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아무렇지 않게 옷 갈아입는다며 방에서 문을 닫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거실로 갔고 집안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이나 다른 사람의 흔적을 볼 수 없었다. 거기서 깊은 생각은 접었다. 술도 많이 먹기도 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고 그 둘은 술에 적당히 취했다. 그리고 여자가 먼저 집에 오기를 권했으며 남자는 거절없이 호의를 받아들였다. 잠에서 깼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몸도 욱신욱신거렸다. 지난밤의 흔적들은 여기저기 남았고 밤의 폭풍우가 핥히고 간 자리만큼 내 속도 엉망진창이었다. 눈을 감은 채로 혹시나 눈을 뜨면 우리 집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혼자서 꿈을 꾼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옆으로 손을 뻗었다. 사람이 있다. 꿈이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누나 쪽으로 돌아 누워서 눈을 떴다. 누나도 뒤척임에 눈을 떴고 난 꿈이 아님에 다행이라는 생각과 새벽에 이 집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의문들을 떠올렸다. 아이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고작 하루 만에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았다. 내가 말했던 게 맞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분위기가 깨질까봐 일단은 맘속 저편으로 날려보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남을 시작했다. 나는 그저 좋았다. 단 하나 누나가 하는 일만 빼고 그냥 마냥 좋았다. 그 좋음이 나에게 무엇을 안겨줄지도 모른 채 그렇게 나는 한 사람에게 녹아가고 있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길 원한다. 평균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쉬울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론 정말 어려울 수 있다. 그저 평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먹고 자고 그런 이상 아닌 이상을 품고 나는 한 사람에게 녹아들고 있었다. 누나와 만나면서 나는 집에서 나왔다.
서로 일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나기도 어려웠고 서로의 집이 멀어 더더욱 만날 기회도 없었다. 그렇게 몇 달간을 만나다 누나가 나에게 제안을 해온 것이다. 자기도 저녁에 나가고 낮엔 집에 있고 난 저녁에 퇴근을 하니 서로 한 집에 살면 그래도 잠시나마 마주칠 시간이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건지 뭔가를 하고 싶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말없이 알아서 해주곤 했다. 보기와는 많이 다른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난 늪에 빠진 듯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처음 누나와 함께했던 날 나는 깨어나서 우리 아직도 서로 이름도 모른다 라고 말했었다. 우리는 서로 누워서 마주보며 웃었다. 누나가 양팔을 안아줄게 포즈로 뻗어 나를 끌었다. 난 가슴속에 파묻혔고 누나는 귀에 콧바람을 넣으며 내 이름은 A야. 바로 이름을 몇 번 되뇌이고 가슴속에 새겼다. 나도 누나의 살냄새를 맡으며 거룩하고 위대하진 않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내 이름을 누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서로의 나이에 대해 얘기를 꺼냈는데 여기서 잠시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핸드폰에 누나라고 입력을 한 것처럼 나보다 누나였고 누나와 나의 나이 차이는 무려 6살이었다. 나는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라 내 나이를 3살 더 많게 불렀다. 무슨 포커에 베팅하듯. 그럼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하지? 어떻게 불러야 하나? 너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그럼 복숭아 어때? 복숭아? 도화살이 복숭아 꽃을 말하는 것이라. 난 그게 제일 어울릴 것 같아서 복숭아라고 누나한테 제시를 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고 신선들의 과일이자 꽃이라. 나쁜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데 복숭아 어떠신가? 이렇게 내가 말하자. 넌 내가 먹을 거로 보이냐? 하긴 그래서 어제 글이 달려들었겠지. 이렇게 누나가 말했다. 복숭아가 참 향기롭고 맛도 좋아. 사실은 온갖 벌레들과 곤충들이 끊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누나처럼 남자들과 살 맞대고 일하는 그런 안 좋은 표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다. 물론 그 의미를 알아차릴 것 같아 그냥 난 누나로 부르기로 했다. 그렇게 첫날의 폭풍 후 뒤에 하루를 서로 해장으로 마무리하고 난 집으로 향했다. 누나와 내가 한 집에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흘렀다. 남녀가 같은 곳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이 사그라진다. 이것은 만고의 불변하는 진리처럼 여겨질 정도로 남녀 간의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생활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 애틋함이 그리 쉽게 가시진 않았다. 단 누나는 2차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일을 했다. 보기와는 달리 누나가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외모이기에 걱정을 안 할 수 없었고 난 온갖 생각으로 뜬 눈으로 밤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저녁에 퇴근해 집에 오면 우렁각시가 상을 차려놓고 간 것처럼 항상 밥상은 차려져 있었다. 난 밥상 위에 메모를 보며 혼자 밥 한 술 떠먹으며 냉장고에 소주를 꺼내 마시곤 했다. 혼자 있는 이 밤이 외롭고도 길고 할 일은 더럽게 없었으며 온갖 추잡한 생각으로 내 맘은 얼룩져 가고 있었다. 집안 이곳저곳을 이제는 우리 집보다 더 잘 안다. 단 한 장의 사진도 없고 과거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누나도 일 나가서 만날 술을 푸고 나도 같은 시각 장소는 다르지만 술을 푸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건강은 안 좋아졌고 그러다가 일이 일어났다. 누나의 과거의 한 조각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밤에 잠 못 자고 저녁엔 항상 술을 마시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져 한번 쓰러진 날이 있었다. 기절 비스름하게 눈앞이 까매지면서 몸이 뒤로 넘어가는데 난 무엇이라도 잡으려 손을 허우적거렸고 그 손에 거실에 걸려있던 액자가 잡혔고 나는 머리가 깨지며 액자는 유리가 부서졌다. 항상 그렇듯 내가 자고 회사에 가기 위해 일어나기 전에 누나는 귀가를 한다.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나와 깨진 액자로 인해 상처 입은 내 손을 보고 누나는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다. 난 당황하며 날 흔드는 손길에 정신을 차렸고 누나에게 구급차 안 와도 된다, 괜찮다라는 말을 했다. 참 구급대원들 오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다. 난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대원들의 병원 검사 권유를 괜찮다는 말로 넘겼다. 손도 다쳤는데 그 손을 치료하기 전까지 손에 쥔 액자를 놓지 않고 있었고 액자의 그림 뒤편에 면허증이라는 글자를 보고 난 액자를 뜯었다. 누나가 보기 전에 티테이블 밑에 면허증을 감췄고 나는 손을 치료받고 구급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돌려보냈다. 나는 당연히 그날은 출근을 못했고 누나도 내가 걱정됐는지 그날은 일을 나가지 않고 같이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 누나는 일 다녀와서 피곤했는지 나와 함께 다시 누웠고 나는 기절한 동안 편히 잠을 잔 거였는지 누나 잠든 걸 보고
아까 급하게 숨긴 종이를 보기 위해 거실에 나왔다. 티테이블 아래 종이를 꺼내드는 순간 폐에 헛바람이 들어간 사람처럼 웃음이 나왔고 누나는 그 웃음소리에 잠이 깨어 거실로 나왔다. 누나 이게 뭐야? 너 그거 어떻게? 어디서 났어? 나 기절하면서 깨진 액자 거기서 나온 건데 누나 왜 이러고 살아? 누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간호사 면허증이었다. 난 누나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머리와 가슴을 납득시킬 수 없었다. 일종의 충격을 받은 나는 누나에게 나 한동안 생각 좀 할게라는 말을 남긴 채 나의 본가로 다시 들어갔다. 며칠 동안 난 혼자 많은 생각을 하며 오랜만에 집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누나 또한 무슨 생각 중인지 며칠 동안 문자 한 통도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맘속엔 조바심이 생겨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떤가에 중점을 두고 재차 생각에 빠져들었다. 돌아가자. 그리고 대화하자. 더 늦기 전에 돌아가자. 일주일 만에 난 내가 있던 자리로 누나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멀리 누나가 사는 아파트가 보인다. 지금은 저녁 시간 누나는 집에 없을 시간이다. 누나가 사는 집에 불도 꺼져 있었고 난 올 때까지 기다려 다시 얘기를 하고 자초지정을 듣기로 결심하고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현관에 들어섰다. 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혹 아무도 살지 않는 듯한 적막감마저 들었다. 침실에 불을 켜고 난 침대에 앉아 맞은편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귓가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몸은 자연스레 위험에 대비한 준비를 했고 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힘을 주어들었다. 거실 쪽으로 몸을 옮겼다. 완벽하진 않지만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방어 목적으로 침실에 작은 안전뱅이 의자도 챙겼다. 한쪽엔 여자들 화장품 스킨병이 다른 한 손엔 작은 안전뱅이 의자. 남아있는 손도 없었고 거실에 불을 켤 겨를 없이 한 발짝씩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겼다. 조심스레 가슴 쪽을 의자로 가리고 거실 쪽 소파를 쳐다봤다. 나는 뒤로 두어 발짝 밀려 몸의 균형을 잃은 채 주저앉았다. 주저앉은 채로 뒤로 몇 걸음 더 떨어진 침실의 빛이 잘 비치는 곳까지 나도 모르게 뒤로 몸을 옮겼다. 뭘 본 것인가? 분명히 누나였는데 누나를 보고 놀란 것도 있지만 난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다. 전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아니길 바라며 모른 척 했었던 아이가 누나가 앉은 소파 맞은편 작은 티테이블에 앉아 누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거실을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그 아이가 세상 표정이 아닌 것 같은 환한 모습에 입은 알 수 없는 미소로 날 노려봤던 것이다. 그 아이의 표정에 난 뭔가에 떠밀린 듯 뒤로 주저앉았다. 사람이 아니다. 분명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누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에 난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팽개치고 거실 불을 켜고 바로 누나 쪽으로 달려들었다. 불을 켜자마자 눈을 질끈 감고 난 그냥 소파로 몸을 날렸다. 누나를 감싸 안고 소파를 뒹굴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찰나지간에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 누나를 감싸 안고 눈을 질끈 감은 지 10여 초 지났을까? 아무 일도 없었다. 누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며 감싼 내 팔을 풀며 말을 꺼냈다. 누나 봤어? 애 봤어? 이런 내 질문에 누나는 힘없이 피고으며 무슨 소리야 애는 무슨 애. 나는 일어나 소파 근처를 살피고 집안 이곳저곳을 살폈다. 헛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히 내 눈으로 본 것이지만 감쪽같이 사라지고 나선 나도 도대체 뭘 본 것인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나는 나와 누나의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누나를 살폈다. 아까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침실과 현재 주방과 거실을 봤다. 거의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식기류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고 누나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 오랜 시간을 그냥 한자리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았다. 아니 누나의 몸 상태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나 안 돌아왔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사람이 무식하게 행동하는 거야. 지금 너 내 옆에 있잖아. 나 피곤하다 잘래. 누나는 그렇게 의식의 끈을 놓았고 난 누나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 선생님은 영양실조 상태이고
너무 긴 시간 굶고 수분 섭취가 없어서 탈진 상태이니 영양주사 맞고 일어나거든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을 채우고 퇴원을 하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짧았지만 길었던 서로 떨어져 있던 시간이 지나고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갔다. 누나가 병원에 입원함으로 난 집에서 본 아이에 대한 기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틀 만에 누나는 퇴원을 하고 나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누나가 쓰러졌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거실과 침실에 불을 그대로 켜놓고 집을 나왔단 걸 집에 들어가서야 알았다. 물론 이틀 내내 누나 옆에서 별일 없나를 지켰고 아무 일 없이 일어나 나와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온 것에 감사했다. 집에 들어와 우리는 그동안 못한 청소도 하고 밥도 해먹으며 평소처럼 돌아왔다. 그저 아무 일 없이 다시 돌아와서 기뻤고 건강도 좋아져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잠에 빠져들었다. 사실 이틀 동안 병원 침대에서 불편히 보낸 나는 다른 사랑의 확인 절차 이런 건 생략하고 바로 누나를 안고 잠이 들어버렸다. 환하고 이쁜 정원이다. 나비도 날아다니고 햇볕도 따뜻하다. 꽃향기도 나고 웃음소리도 들린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가 웃고 있다. 난 그녀를 부른다. 그녀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웃고 있다. 그녀 옆에 아이가 있다. 그 아이다. 내가 봤던 아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내 시야엔 오로지 그 아이만 보인다. 그녀와 마주보고 웃고 있던 그 아이가 내 쪽을 바라보며 전에 나에게 지었던 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무섭다. 저 아이가 무섭다. 아이가 내 쪽으로 다가온다. 정원이었던 곳은 황량한 벌판으로 바뀐다. 아이가 다가온다. 다가오는 만큼 난 뒷걸음질 친다. 몸이 뒤로 기우뚱 뒤를 쳐다보니 절벽이다. 목이 불에 데인 것처럼 탄다. 아이가 걷지 않고 내 앞으로 다가온다. 땀에 시트가 푹 젖었다. 깨어보니 병실이다. 얼마나 이러고 누워있었을까? 주변엔 다른 환자들이 누워있었고 사람이 옆에 있음에 난 안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가 들어와서 걱정스런 눈빛으로 날 보며 괜찮아? 라는 질문을 한다. 약간 몸을 뒤척여보며 난 누나에게 괜찮다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얼마나 이러고 누워있었는지 물어봤다. 6일 동안 이러고 누워있었어. 의사 선생님은 혼수 상태도 아니고 수면 상태라고 하는데 안 깨어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나도 내가 왜 그동안 안 깨어났는지 무얼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 기억이 나는 건 지금 누나와 병실에서 이 상황, 이 풍경들이 잠들어 있던 동안 묘하게 어디서 본 듯한 데자뷰인 것 같았다. 난 목마름을 느낄 것이고 누나는 물을 가지러 갈 것이다. 누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기 쪽으로 간다. 이미 본 영화를 리뷰하는 것처럼 몇 번을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다. 이 또한 꿈이다. 깨어나야 한다. 난 긴장을 했고 정말 실제에서와 같이 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 누나의 행동은 나의 말과 표정에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사람처럼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또 다시 물을 가지러 가고 있다. 내 눈은 다시 무거워진다.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목청껏 소리를 쳐도 곧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처럼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난 또 잠에 빠졌다. 이 환하고 이쁜 정원. 이제는 지옥 같다. 조금 있으면 내 시야에 누나가 웃는 모습이 보이겠지. 아무래도 지금 꿈에 키는 날 무섭게 바라보는 지금 누나 옆에서 웃는 저 아이겠지. 갑자기 내가 서 있던 환경이 무섭게 변화한다. 이번엔 꼭 알아내고 말겠다. 이를 악물고 아이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무섭게 노려보며 웃던 아이의 고개가 뭔가 궁금한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더 입을 크게 벌려 징그럽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온다. 손과 발이 떨린다. 무서움보다 이 반복되는 꿈에서 탈출해야 한다. 나도 아이를 보며 똑바로 쳐다보며 아이를 쏘아보고 입으론 슬며시 미소를 짓는다. 다가오던 아이가 멈춰섰다. 혼신의 힘을 다해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내 발자국 소리가 천지개벽할 때의 천둥소리처럼 크게 공간을 울렸다. 그렇게 아이 앞까지 다가갔다. 아이의 어깨가 위아래로 조금씩 들썩인다. 난 언제 화가 났냐는 듯이 화가 가라앉았고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시선을 맞춘다. 무섭던 아이의 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천사처럼 이쁜 아이가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차 울기 직전인 모습뿐. 그냥 말 없이 아이를 안았다. 서러움에 울음이 터져 아이가 울면서 내게 잘못을 빌었다. 크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더 아이를 세게 껴안았다. 눈을 떴다. 다시 병원인가?
어렴풋 눈에 비치는 천장은 누나의 집 천장이다.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의 의심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했다. 누나는 아직 내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일어나면 오늘은 누나에게 그 아이에 대해 꼭 물어봐야겠다. 그냥 물어만 보고 대답해주는 만큼만 들어야겠다. 곤히 잠들어 있는 누나 얼굴에 좀 전에 꿈에 나에게 안겨있던 아이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딸이 맞는데, 닮았는데, 아이가 그렇게 누나의 옆에 있는 걸 보면 뭔가 사연이 있을 텐데. 궁금증 또한 커졌다. 그러나 깊이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고 깊이 알게 된다면 그 알게 됨으로 멀어져야 할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현실에서의 8시간이 나의 꿈속에서는 몇 달간의 고된 노동을 한 것처럼 몸이 무거웠다. 나는 좀 더 눈을 붙였다. 전기밥솥에서 김 빠지는 소리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엔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처음 잠에서 깼을 때보다 3시간 정도 더 흘렀다. 누나도 피곤했는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밥을 하고 점심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좀 더 눈을 붙일까 하다가 어젯밤 식은땀을 많이 흘려 씻어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켰다. 정신도 멀쩡하고 잠에서도 깼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더위구나. 눈동자를 굴려 주방 쪽을 봤다. 눈을 뜨고 버둥대고 있으면 누나가 보고 날 건드려 줄 것 같아서였다. 침실에서 주방을 바라보면 주방이 훤히 다 보이진 않으나 싱크대가 보인다. 누나가 주방을 오가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가위에 눌렸으나 불안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꿈이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인지 그다지 버둥대지도 않고 누나가 이쪽을 한번 봐주길 바랄 뿐이다. 누나가 싱크대에서 요리한 도구들을 세척하고 있다. 집안이라 짧은 바지에 면티에 한 장 입고 설거지하는 뒤태를 감상하며 누나가 날 돌아봐주길 바랄 때였다. 보통 집의 조명이란 것은 대부분 사람이 주로 있는 공간이나 활동하는 공간 바로 위에 설치가 되어 그림자를 길게 만들진 않는다. 그런데 유난히도 누나의 발에 붙어있는 그림자는 길고 진했다. 그림자의 외형도 누나와 맞지 않게 남자 그림자 같았고 주방 조명이 누나의 바로 머리 위에 있음에도 그 그림자는 주방을 지나 내가 있는 방에 닿을 정도로 길고 진했다. 기괴한 모습에 그림자의 눈이라도 달린 듯 날 응시하는 기분이 들었고 심지어는 날 비웃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까지 했다. 나는 저 그림자가 누나를 삼킬 것 같다는 생각에 몸을 움직이기 위해 몸에 힘을 줬다. 몸에 힘을 주면 줄수록 몸은 올가미에 얽매인 듯 더욱 날 얽매어 오고 숨도 쉬기 힘들 정도의 힘이 내 목에 주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숨이 안 쉬어지고 몸에 힘이 빠져나간다. 난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건가? 목이 졸려오며 숨을 쉬지 못하는 고통이 지나가고 난 후 난 경험해본 적 없는 쾌감을 느끼며 눈앞이 까맣게 변함을 보았다. 눈이 떠졌다. 아직도 식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긴 시간 정신을 잃은 건 아닌 것 같았다. 밥상 차림이 다 되었는지 누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몸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 했다. 몸이 일으켜진다. 누나의 발밑을 말없이 바라봤다. 아까의 그 그림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나는 누나에게 늦은 아침 인사를 하고 우리는 식탁으로 향했다. 간만에 맛보는 밥의 반찬들이라 맛있었다. 입으로는 몸이 원하는 양식을 채우고 있었고 눈으로도 몸이 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로는 이 여자, 내 앞에 있는 이 여자 도화살이란 걸 가진 이 여자. 도화살이란 게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지. 아까 본 그림자를 생각하며 귀신이란 존재도 이쁜 것을 아는지. 귀신이 붙었다는 확신은 없지만 그런 존재도 붙는데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달려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어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았을까?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다. 난 어제의 꿈에 대해서 누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차를 한잔하고 있었다. 난 이때가 아니면 앞으로 물어볼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누나에게 말을 꺼냈다. 전에 내가 누나한테 우리 맨 처음 봤을 때 이 얘기 한 적 있었잖아. 그냥 누나 과거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숨김없이 얘기 좀 해줬으면 하는데. 난 말꼬리를 흐렸다. 그게 사실 내가 아이를 낳은 경험은 없어. 유산을 한 적이 있어. 누나 또한 말꼬리를 흐렸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돌아가는 느낌이고 이 사람이 정녕 그때의 그 사람인지 싶었다. 그렇다면 어제 꿈속의 아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나 곁에 있는 것이고 내 앞에 나타났는지. 의구심만 더 커졌고 소득 없이 아이에 대한 대화는 거기서 마무리를 지었다.
아니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좀 더 밝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였다. 사실 아이에 대한 얘기는 너한테만 들은 게 아니야. 전에 만나던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 남자가 자기 여자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되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지금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지만 과거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나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게 이기적인 생각인 건 알지만 나 또한 과거의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내가 그녀에게 하는 듯이 했었지만 그래도 그게 좋은 기분이 될 수 없었다. 누나가 얘기를 꺼냈다. 전에 만나던 사람이 아이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더니 광적으로 집착을 하더라.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한순간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니 폭력도 쓰고 다른 남자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하는 병원에도 따라와서 감시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났어. 그리고 자살했대. 나도 그냥 통해서 들은 얘기야.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현재를 살고 있으면 현재에 충실하자. 불안한 미래 따위에 생각지도 말자. 이렇게 난 누나의 손을 쥐며 당차게 한마디 내뱉었다. 남자다움의 극치를 보여주기 위해 베란다로 담배 하나를 꺼내 들고 나가려는 찰나. 뒤에서 누나의 일침이 날아왔다. 너 아직 담배 안 끊었냐? 이 자식 그동안 몰래 담배 피웠었네. 사실 담배는 여자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것이라 그동안 몰래 피웠었다. 누나도 이미 알고 있었고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나의 노력에 그녀의 노력도 보태져서 간만에 웃음으로 찌뿌둥했던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나 솔직히 내 운명대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장담도 못하지만 이제 정말 잘 살아보려 한다. 나 다음 주부터 병원 출근한다. 이런 뜻밖의 누나의 한마디에 난 피우던 담배를 땅에 떨어뜨렸고 바로 거실로 들어가 누나를 얼싸안고 되물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다 했어? 이제야 철 드셨구만 우리 복숭아. 가슴속에 항상 안고 있었던 불안감. 누나가 남자를 상대한다는 초조감.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나에 대한 불신감. 모두가 저 하늘 위로 휙 날아갔다. 누나의 정상적인 삶이 시작이 되고 나 또한 한동안 월차 연차 써가며 들쭉날쭉한 회사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단 한 가지 돌아오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몸 상태는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가위 이후에 급속도로 하향세를 달리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무거운 눈꺼풀은 항상 다치길 원했고 목은 항상 뻣뻣했다. 누나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혈압, 체온, 심박 등 집에서 알아볼 수 있는 걸 다 해봤음에도 이상은 없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에도 혈압이 약간 높은 거, 쇠엔 다른 이상은 없었다. 외근으로 발주처를 오가며 끼니를 대충 때웠다. 저녁 시간 즈음 퇴근길에 오르며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일단 버스에서 내렸다. 번화가엔 온통 술집뿐이고 마땅히 먹을 게 없어 번화가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전통시장에서 순댓국에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었을 때 묘하게 들어왔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길 가는 대로 걷고 있었다. 조금 앞에 높은 대나무에 빨간 깃발이 걸린 집이 보였고 무당집이라는 걸 알면서 잠시 그 앞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갑자기 집 안쪽에서 웬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왜 남의 신성한 곳에서 연기를 피우냐 다른 곳에 가서 담배 피워라. 곧 죽게 생긴 사람이 뭐 좋다고 담배를 피우는지. 아줌마, 아니 무당님 제가 왜 곧 죽습니까? 네가 산 사람이 아닌 것이랑 붙어 다니니까 죽는다는 거지. 산 사람이 아니라뇨?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고 꽃은 꽃인데 이승에서 필 수 없는 꽃에 붙어있는 꼴이지. 무슨 소리입니까? 궁금하면 주머니에 있는 돈 내놓으면 봐줄게. 불나방 같은 사람, 지 몸 타는지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사람. 외투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보니 딱 3만 원이 들어있었다. 하도 지갑을 잃어버려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항상 바지 주머니 왼쪽엔 지폐를 오른쪽엔 핸드폰. 상의 왼쪽은 담배 이렇게 날 길들여 놓았는데 왼쪽 외투 주머니에 담배 뒤쪽에 돈이 만져졌다. 신기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아주머니께 돈을 드리고 난 무작정 따라 들어갔다. 처음 들어가 보는 신당이다. 분위기가 오싹함을 자아낸다. 아주머니는 내 앞쪽에 앉으셨다. 아까와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날 이리저리 그리고 내가 앉은 주변을 이리저리 훑어보신다. 꼬마는 참 자네를 뭐랄까 해치려거나 그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려는 것 같고 그 꼬마 여자아이를 말하는 것 같았다.
남자가 하나 붙었는데 노려보는 게 잡아먹을 것 같네. 자네 사연이 뭔가? 난 그냥 꿈과 가위에 대해 아주머니께 말씀드렸다. 꼬마는 수호령인 것 같은데 시커먼 놈은 뭔지 모르겠네. 잔뜩 도끼만 품은 게 원한령인 것 같고 처사가 말하는 걸 봐서는 처사에게 원한을 품은 건 아닌데. 지금 함께하는 사람 사주를 말해보게. 태어난 씨는 잘 모르는데 전화해서 태어난 시간을 물어봐. 아주머니가 하는 말씀에 왠지 모를 무게감을 느끼며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는 뭘 그런 걸 다 묻냐, 너 어디서 뭐 하냐 이런 말을 물어왔고 난 그저 궁합 좀 보려 그런 것이다라는 말로 달래며 태어난 시를 알아냈다. 11시랍니다. 아닌데 11시면 머리에 꽃 꽂았을 건데 이렇게 멀쩡할 수 없어. 시간을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닙니다. 11시라고 확실히 들었는데요. 그럼 사진은 없나? 사진이요. 나는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을 아주머니께 보여드렸다. 도화살이 잔뜩 꼈구만. 귀신이고 사람이고 미친 듯이 꼬여 남자 잡아먹을 쌍이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시던 아주머니가 뭔가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신다. 핸드폰을 내게 돌리며 사진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하셨다. 이것 봐. 여기 지금 자네한테 붙은 거 그거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네. 난 아주머니가 지목한 곳을 보았다. 그저 그림자 정도일 뿐인데 내가 가위 눌렸을 때 그녀의 발에 붙어 있던 이유 없이 진한 그 그림자가 보였다. 아주머니 뭘 어떻게 해야 하죠? 헤어져 옆에 있지 마. 지금 처사도 몸도 안 좋고 밤에 가위에 시달리고 해서 여자랑 합하지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계속 붙어 있으면 다른 영 때문이 아니라 처사 스스로 목매다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그만 연을 끊으시게. 내가 들은 건 거기까지였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었다. 집 앞이다. 복도식 아파트 원룸 형식이라 침실이 현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창고 현관문 쪽 복도 쪽으로 되어 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순간 누나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나는 그런 찰진 신음소리. 몇 년 뒤 장례식장이었다.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가 언젠간 돌아가야 하고 사람이라면 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간다는 생각이 든다. 뭔지 모르는 또 다른 세상 저편에서 나를 기다릴 사람을 찾아가는 것 같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TV 속이건 세상 속이건 장례식장에서의 사진은 참 어떻게들 알고 준비를 하는 건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에 사진이 장례식장을 들어서면서 가졌던 먹먹함을 가시게 해줬다. 찾는 이도 거의 없고 앉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누나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친척분으로 짐작되는 한 여자분 말곤 없는 초라한 장례식장.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하고 상주와 인사 후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아 앉았다.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챙겨주시는 이모님에게 부탁을 하여 소주잔을 3잔 더 가져와 달라고 부탁드리고는 내 잔에 술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고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혼자 각각의 잔에 4잔을 부딪히고 소주를 마시고 하늘에서는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마음도 몸도 내게 붙어있던 작은 꼬마도 이제 더 이상 꿈에도 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누나의 침실에서 들려왔던 소리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나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남자와 여자가 누나의 침대에서 몸을 포개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얼굴이었다. 누나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놀라며 남자를 밀쳐냈고 남자는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방을 나갔다. 난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누나는 다급하게 다가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 무당 아주머니가 그러셨거든. 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 당신에게 붙은 귀신이 떠날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누나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방을 나가버렸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무당 아주머니가 말했던 대로 누나와 연을 끊기로 결심했다. 누나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녀를 만났다. 누나,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서로를 위해서라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누나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았다. 나는 다시는 누나를 보지 않기로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누나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누나는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나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나는 그녀의 영혼이 이제는 평온하기를 바라며 속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나도 내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누나의 희생을 잊지 않으며 그녀가 바랐던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